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파스칼의 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말한 내용인데요. 신이 있다는 것과 신이 없다는 것 사이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면 신이 있다는 데 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고 믿었다가 신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손해볼 게 거의 없지만 신이 없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신이 존재했다면 지옥까지 갈 수 있는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스칼의 내기에서 핵심은 보상과 손실 사이에서 손해가 적은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비슷한 행동일 텐데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판단이 옳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다음에 기회를 또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3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 맞죠? 예. 좀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KBS 콩에서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새 학기가 막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을 테고 또 진정한 또 봄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화요일에는 빠질 수 없이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하시는 날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이곳에 선박이 지나가면 불태우겠다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국제유가는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 물류 차질 등 이 경제적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같이 한번 또 짚어보시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토지, 그러니까 농지에 투기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처방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농지 주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하죠. 과연 농지에 대한 투기 세력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지를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는 데는 우리 헌법 121조에 적힌 이 원칙이 깔려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진다라는 뜻이죠. 네 글자 한자어입니다. 이걸 그대로 좀 풀이를 하자면 경작하는 자가 밭을 소유한다라는 뜻이죠. 특히 수도권처럼 개발 기대가 큰 지역 중심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이걸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불법 임대 같은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중에 우리 증시 문 열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증시부터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마감가만을 놓고 보면 전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합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장초는 물론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학습효가 중동전 이 전쟁 리스크는 단기 충격이고 리스크가 해소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더 가더라. 네. 라는 이제 학습 효과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6% 오히려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04% 강보합입니다. 다우만 0.15%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약 후강의 장세였다라는 거고요. 아시아 증시도 어제 월요일 공포의 월요일이었는데 패닉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일본 증시, 홍콩 증시, 대만 증시 1에서 한 2% 내외로 빠지긴 했는데 네.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또 일본 증시도 하락폭을 절반 정도 만회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자산 시장 특히나 이제 원자재 시장은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이제 브렌트유 기준 13%까지 올랐어요. 네. 배럴당 81달러. 네. 그런데 오늘 뭐 하락폭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 브렌트유 기준 6.7% 올라서 배럴당 77달러대고요. 달러 인덱스 강세입니다. 0.9% 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올랐습니다. 국채 금 가격도 트라이온스당 이제 5,400달러 찍었다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금, 은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이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뭐 미군 기지가 있는 이제 카타르부터 바레인 여러 이제 이 원유 저장 시설 LNG 가스 터미널을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유럽 증시는 하락폭이 좀 컸어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2% 넘게 빠졌는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왜냐 지난주까지 매일매일이 도장 깨기였습니다. 네. 금요일만 제외하고 금요일은 뭐 외국인이 역대급 매도로 인해서 7일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주중에 6,300선 돌파했죠. 네. 6,244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지금 개장하자마자 외국인 개인 뭐 기싸움하고 있는데요. 한 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1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한 1조 2천억 원 가량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7,8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4,800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절반 가까이가 대부분 뭐 ETF 네. 개인 자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3에서 4% 빠지고 있지만 지금 원유 관련 업체들 뭐 S-오일이 22% 일부 이제 중소형 정유주는 상한가까지 가고 있고요. 석유주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산업종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HMM 뭐 이런 종목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자릿수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7%, LG넥스원이고 20%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코스피는 30조 원 넘었고 코스닥까지 합치면 50조 원 넘고요. 장외 시장 합치면 거의 100조 원이에요. 하루에. NXT까지 합치면요. 네. 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나만 없어. 네. 물론 이제 이게 거래 대금이니까요. 예, 왔다 근데 갔다 하루에 하는 동원할 거니까. 수 있는 자금이 예. 여기 지금 놀랄만한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이니까 이제 2월 데이터죠. 2월 일평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32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30조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개인 기관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으면서 뭐 열기가 그만큼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신호인데 한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한 5조 원, 19% 가량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자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전체 거래 대금의 3분의 1, 10조 원 이상씩을 독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다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아마 지수 상승에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코스피 시장의 상장 주식의 회전율입니다. 회전율이 한 28%인데 이 얘기는 뭐냐. 전체 상장 주식 100주라고 하면 28주가 새 주인을 찾았다. 통상 보통 회전율이 한 10%에서 15%거든요. 근데 그 2배 이상 이 얘기는 뭐냐. 손바뀜이 활발하다. 단기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으로 관심이 뜨거운 만큼 변동성 관리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입니다. 3월에는 주주총회 시즌인데 정기주총. 올해 정기주총도 여전히 특정 날짜에 막 쏠리네요. 맞습니다. 한국 상장사 이제 협의회가 59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주총 날짜를 좀 조사를 했는데 73%가 3일에 쏠려 있습니다. 네. 3월 24일, 26일, 31일. 특히 3월 26일 하루에만 270여 곳인데요. 여기 현대차, SK,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주총이 쏠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총 일자를 좀 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기업들도 나름대로 사정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보고서 제출 시한이 있고요. 연결 결산해야죠. 그렇죠. 또 차기 경영계획 확정 일자를 감안하게 되면 3월 말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아마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2020년부터 4월 중에도 주총은 열 수 있습니다. 네. 각종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이 이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우리 주총 문화는 주주 참여보다는 어떤 행정적, 절차적 편의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뭐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이제 주총의 물리적 분산과 더불어서 전자투표 좀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좀 보장하는 대책들이 좀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코스닥 내에서만 해도 한 1,700여 개, 코스피까지 합치면 한 2,600여 개 되는데 다른 기업들 신경 쓰면서 남은 날짜를 다른 데로 좀 옮기기도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뭐 3월 결산, 8월 결산, 6월 결산 법인 이렇게 좀 다양해져야 주총도 분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인선 이야기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장후 후보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어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에 박홍근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고위급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여당 중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재정 운영의 어떤 정치적 조율 또 정책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히고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건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입니다. 여기 부위원장의 삼성맨 남궁범 씨, 또 삼성의 저격수인 박용진 의원, 또 보수경제학자인 이병태 교수 3인 3색 인사를 기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념, 진영을 넘어서 오직 이제 실질적인 규제 혁파에서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제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과거에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실세기구로 좀 격상을 하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전문가들을 배치한 것은 충돌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라는 이제 실용주의적 계산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만큼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번 인선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 자유도를 높이면서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통에 관세에 대한 초점은 조금 한참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대미 투자 특별법 우리 국회에서 이것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국회가 오늘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재개합니다. 오늘 전체회를 열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법안 9건을 상정하게 되고요. 내일부터는 법안 심사 소위를 가동을 해서 이제 오는 9일 디데이로 시한 내 처리하겠다라는 목표인데요. 여야가 어쨌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지만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관리하는 법적 장치 마련은 좀 시급하다라는 점에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안보를 강화하고 관세 유예를 끌어낸다는 게 핵심 키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대전 TK 행정통합법 등 정치적 현안이 또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좀 정쟁을 잠시 좀 멈추고 본회의에서 이제 경제 안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경제 소식도 하나 짚어볼게요. 전기차 보조금이 점점 줄어요. 맞습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단순히 어떤 금액 축소를 넘어서 조건 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국비 지원 상한은 2021년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580만 원으로 낮아졌고요. 초소형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절반 축소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차량 가격 5천만 원 초과 시 보조금이 반액만 지급이 되고 8천만 원 이상은 사실상 배제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있는 이제 안전계수인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정부 지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터리 효율과 사후 관리 능력까지 꼼꼼히 따지면서 이번 지침은 이제 국내 전기차 산업의 질적 성장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전기차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가 비슷하거든요. 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보조금 의존이 아니라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점점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함께합니다. KBS 석민수 정세배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이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었죠. 미국의 이란 공습.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공식적으로 이제 봉쇄를 했고 지나가는 선박은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70대까지 올라섰고요. 이게 사실은 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꼭 이럴 때 되면은 배럴당 $100 간다, $120 간다, $150 이런 전망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걸? 저는 어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네. 어제 근무를 하면서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그 WTI나 뉴욕 상업거래소나 뭐 그 런던 ICI 거래소나 첫 거래일이었는데 근데 또 미국 시간으로도 이제 주말에 네. 공습을 했으니까요. 초반에 오르는 건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초반에 브렌트유가 선물이 이제 $82까지 올랐죠. $82 넘어서까지 오르고 WTI도 서부 텍사스산도 $75.33까지 올랐는데 네. 그래서 많이 오르네 하고 발제를 하고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네. 그런데 또 다시 오르고 막 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어디로 가는지 참. 근데 정말 어제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또 다시 $100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동성도 컸죠. 네. 정세배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까인 그거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서 뭐 무차별 공격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막 유조선들이 격침되고 지금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문제는 지금 뭐 이란 뭐 지도부가 뭐 군사작전으로 지금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말하면 수뇌부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혁명 수비대의 지침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고 또 이런 혼란한 와중에 실제 공격이 가해진다면 뭐 몇몇 공격만 가해져도 사실 해협은 봉쇄가 되거든요. 그럼 뭐 어차피 이란산 원유를 저희가 직접 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주로 수입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이런 것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봉쇄 상태가 이어지면 사실 우려하는 대로 유가가 뭐 $70 넘어서 뭐 $80, $90까지 올라갈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오르느냐보다 중요한 게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짧게 끝난다면 또 그만큼의 충격도 이제 크지 않을 테니까요. 경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의 선물 가격이 이제 배럴당 $100가 넘는 게 일종의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넘어버리면 정말 이게 장기화되고 고유가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100 넘었던 게 2022년 2월에 그 러우 전쟁 초기에 이게 한번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쇼크가 좀 왔었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낙관론,
그러니까 이거 오래 가진 않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4주, 5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근데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끝났다고 얘기 안 한 거는 이거는 장기화 되는 거다. 처음에 그 SNS에 글을 올렸을 때는 신속하게 끝낼 것 아니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하메네이 폭사 관련된 내용이었던 건가? 또 최근에는 한 4, 5주 정도는 걸릴 것이다. 플러스 알파? 네.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4, 5주면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이게 또. 이거를 뭐 원유 비축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뭐 국가가 보유한 원유를 합치면 한 7개월치 정도 된다고요. 이게 사실 성민수 기자가 러우 전쟁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국가들이 좀 비축분을 좀 늘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4, 5주 정도만 여파가 간다고 하면 우려했던 뭐 아주 장기적인 그런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여파는 좀 적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예측한 대로 세상 일이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 4, 5주 이상으로 길어졌을 때는 정말로 이제 뭐 비축분만 가지고는 이제 뭐 비축분이라는 게 어쨌든 이걸 다 쓰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죠. 비축분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자면 네. 이 비축분이라는 게 실제로 정부가 쌓아둔 물량은 한 석 달에서 넉 달 사이 정도예요. 117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정세배 기자 얘기한 것처럼 민간 비축분이라는 거는 정유사들이 사이클에 따라서 이 지금 원유 상태로 들어와서 좀 쌓아둔 것도 있고 원재료를 쌓아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제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정제를 해서 판매하기 전에 쌓아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유사들이 오버캐파 그러니까 다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에서 소화하는 것보다 그 생산량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주로 호주나 뭐 항공유 같으면 미국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출할 수 있는 미래의 물량까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량까지 국내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비상 상황이죠. 비상 상황에서는 한 7개월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 이번 이란 사태의 기간은 우리가 또 예측 불가능한 거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다. 7477 쓰시는 분께서 집 앞에서 셀프 주유소가 보이는데 줄이 도로까지 쭉 늘어선 거 보니까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기름값 오를 것 같으니까 또 미리미리 채워두시는 것 같고 이게 우리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란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실 정세배 기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란산 원유의 이란에서 나가는 원유의 거의 뭐 적게 잡으면 80%, 뭐 많게 잡으면 거의 뭐 90%까지 중국이 가져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이 사실 뭐 러시아 우러 전쟁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뭐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에서도 그동안 원유를 수입해왔고 또 최근에 뭐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섰던 베네수엘라에서도 원유를 수입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던 원유보다 이란에서 수입하던 원유가 양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 정도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유 수입 전체 원유 수입에서 뭐 이게 뭐 절반을 차지한다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10% 이상은 분명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란산 원유만이 아니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유조선으로부터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분량만 따지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위 말해서 티팟 정유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서해안, 우리로 치면 서해안에 이제 인접한 산둥성 쪽에 이제 여러 뭐 소규모 정유사들을 좀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게 주로 이제 이란산에서 그렇게 수입해오는 원유에 의존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이제 뭐 저가의 그런 뭐 범용 석유화학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업계의 그런 단가를 낮추고 경쟁력, 우리 석유화학 업계의 이제 경쟁력을 좀 어렵게 하는 거에 좀 영향을 미쳐왔었던데 이런 업계에도 좀 장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석유를 또 수입을 하는 입장이고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건넌다는 거는
사실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은 또 거의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북아 국가들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죠. 예. 또 그 물론 이제 양쪽으로 보면 이제 네네. 중국이 더 많을 테고요. 그 동안에 어떻게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었던 겁니까? 사실은 뭐 좀 우리가 LNG라든지 네. 에너지원을 좀 다변화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단 액화 천연가스 LNG는 어느 정도 다변화가 돼 있어요. 네. 중동 비중이 한 20% 정도. 그래서 이제 뭐 호주에서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미국 셰일가스전에서 가져오는 LNG도 좀 있고 그래서 많이 좀 다변화가 돼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제일 가까워요. 산유국들 중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노선이 잘 돼 있죠. 갔다가 유조선이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수나 울산까지 돌아오는 이 기일이나 아니면 그 노선이나 너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들 이걸 이제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가령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가 좀 작은 편인데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가 상당히 큽니다. 엄청 덩치가 큰 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 들어온다 이러면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전이나 아니면 기존에 그 기름이 나오는 곳들이 텍사스 같이 이제 멕시코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들을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와야 돼요. 네. 그 큰 배를 파나마 운하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까지 이렇게 오면 운송비도 크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도 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더 중동 의존도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곳도 산유국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이제 그 석유 소비량이 너무 늘어가지고 여기도 수입국이 돼버리는 바람에 사실 뭐 거의 중동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은 또 강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해협이 안전하게 무사히 뚫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방법이 당장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죠. 대안은 우리 수입량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오는 곳이 이제 사우디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 쪽도 있지만 홍해 쪽으로도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홍해 쪽에 있는 터미널들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바깥쪽 아라비아해 쪽에 뭐 오만 같은 국가에서 좀 도입하는 물량을 늘리거나 이런 그 중동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다만 좀 우려되는 거는 뭐 사우디 아람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란으로부터 뭐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네. 방금 홍해를 거쳐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란에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기서 네. 이제 홍해에 대해서도 사실 실제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적이 있고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아라비아해를 전면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뭐 운송비 상승, 뭐 보험료 상승, 뭐 이런 뭐 지장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걱정되는 측면이 지금 이란이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협력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네. 보복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또 이제 미군 자산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는 뭐 민간 빌딩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 걸프 국가들은 또 산유국들이고 네.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일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정세를 그런 보도가 있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에 뭐 이란 공격을 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지지하는 거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뭐 이슬람권으로 묶기에는 서로 순위파와 시아파로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껄끄럽고 뭐 껄끄럽운 이상이죠. 정확히 말하면 뭐 거의 적대하다시피 했던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지금 무력으로 지금 맞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태를 오히려 이제 인접한 그런 뭐 걸프 국가들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랄까 그런 걸 좀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카타르에서 주로 수입을 해오는데 카타르의 가스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두바이에 뭐 아부다비 이런 곳에서 이제 뭐 그곳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뭐 공격을 받는 영상 같은 경우도 실시간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전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파를 이 전쟁의 여파가 단순히 이란만에 그치지 않게 그렇죠. 모든 당사국들이 영향을 받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도록 이제 판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부에 전에 그 이스라엘 대사 또 팔레스타인 그 한국 사무소 대표를 지냈던 마영삼 전 대사도 이제 초청을 해서 깊이 있게 또 2부에서 시간을 또 내서 들어볼 예정이긴 한데 이 주변국들이 또 같이 참전까지 할지 말지는 또 아직은 예상이 안 되는 측면이라 네. 또 반대로 왜 그 주변의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외신에서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사전에 주변 국가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네. 협의가 됐을 가능성,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뛸 테니까 증산을 좀 해보자라는 네.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유 시장의 특성을 보면 오펙 플러스가 사실 몇 년 동안 감산 기조였잖아요. 네. 감산을 푼다 만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조는 감산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가가 그게 이제 단가 문제였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돈을 벌려고 이제 증산을 결정할 수 있죠. 그 증산을 결정했을 때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가 예전처럼 이제 중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오래전에 오일 쇼크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시기처럼 그 중동 국가들이 묶어서 뭐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니고요. 산유국들도 이걸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의식을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생산량 기준으로는 중동이 아니라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을 또 과거랑 또 자신감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네.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미국의 시일가스 덕분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증산은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위한 뭐 사전 합의에 따른 시혜적 조치라기보다는 여기 산유국들도 좀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바탕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 당시 어떤 물가였잖아요. 막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집권을 했는데 또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물가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이 전쟁이라는 변수 좀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물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기름값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기름값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로 길게 가면 제일 불리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결코 이제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텐데 다만 그게 이제 실제로 사태 해결을 좀 종국적인 사태 해결을 하면 할수 가장 있느냐. 좋겠죠. 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예를 들어서 SNS 상으로 미국은 완전히 해결을 했다.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런 선언적인 이제 것만 하고 떠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기름값이 잡히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이 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습만 하고 핵시설만 타격을 하고 또 이란 내부의 정세는 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네. 만약에 가고 또 중동 지역은 여전한 또 화약고로 남는다면 네. 사실상 그냥 핵시설 제거 이외에는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뭐 어제 그저께도 그 우리 수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기는 네. 했습니다만 수입 혹은 수출 기업들에게 또 이건 엄청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 기름을 많이 쓰는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실 2월 수출도 그랬지만 반도체 혼자 잘 나가는 수준이거든요. 반도체만 거의 지금 나라 하나 수준으로 잘 나가는 거라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물론 전기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발전 단가의 영향도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도체 내에서도 사실 전력 비용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뭐 이런 기조 흐름은 계속 잘 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려운 뭐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좀 이런 뭐 중소기업들이 좀 난처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좀 최근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 시장이 유가와 환율 때문에 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들이
정말 유가가 더 올랐을 때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겠죠. 오늘 증시의 변동성이 참 심합니다. 한 2% 정도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1.2%대로 낙폭 좁혔다가 다시 2% 넘게 밀렸다가 지금은 또 1.3%로 낙폭을 좁히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1.1% 정도 내리고 있고요. 반도체 뭐 수출 실적도 실적 전망도 다 좋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5% 3% 정도 약세. 어휴, 방산주가 오름폭을 더 키우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12%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4%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28%, 한국항공우주는 11.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짧게 끝날 것 같진 않다. 또 중동의 분쟁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금융시장은 보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어저께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유류세였는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벌써 20번째더라고요. 네. 한시적으로 20번 연장. 일단은 또 4월까지인데 맞습니다. 이 한시적인 건 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방향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애초에도 이거를 뭐 한시적 연장, 20번째 한시적 연장이 21번째에서는 안 할 것이란 전망이 애초에도 높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유류세 그 연장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정부 입장에서 나서기는 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정책도 사실 한국은행은 이제 동결 기조로 가고 있었고 또 혹여나 내수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또 물가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도 또 접어야 하는 국면으로 가는 거고 이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계속해서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유가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연준 의장 교체기에 뭔가 금리 인하를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걸고 꽤 했었는데 그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만 이게 박자가 그 내부에서도 사실 말이 좀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이런 이란을 공격하는 거는 물가 인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또 사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뭐 강경 보수층도 그렇고 이 그 금리 인하론자들이 좀 언짢은 내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들이나 미국 연준 FOMC에 참여하는 위원들이나 물가라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변수는 또 당연히 또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도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더 혼탁해질 거다. 결정이 더 어려워질 거다. 뭐 당연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참 그 안전자산으로 또 돈이 몰립니다. 금값은 다시 뛰고 또 반대로 은값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금융시장도 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안전자산이 오른다는 거는 뭐 거의 공식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특히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금값 상승은 예견이 됐고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근 몇 달간 정말 등락이 컸죠. 이게 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단순히 뭐 실물에서 이제 산업적 수요 자체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은 가격을 뭐 선물 기준으로 이렇게 좀 투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 변동이 컸고 은은 좀 그래서 예측이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만 역시나 금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총배를 넣은 것 아닐까. 그래서 금값 상승 기조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다시 달러도 약간 좀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 달러 강세 쪽으로 좀 가는 흐름들도 보이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갔다 약세로 갔다 또 흔들리는 흐름도 좀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물가를 또 반영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증시 불장이다 보니까 많이 주식 쪽으로 자금을 또 이동시킨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변동성이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오늘 장세를 보면 지금 뭐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되냐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올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들어왔고 사실 그 이달 중에 또 다른 지수들이 좀 조정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ETF 같은 그런 지수 그 기반의 자금들이 더 많이 코스피로 유입될 거다. 그래서 지수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리밸런싱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물기를 바꿔 버렸다면 좀 한두 달 정도는 또 다시 우리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좀 이게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에 저도 좀 그 더 마음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조 2천억 원 벌써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데 금융 투자라든지 다른 쪽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서 ETF 투자 자금 감안을 하면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그걸 또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뭐 물가 영향이라든지 시장의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또 어떻게 펼치는지에 따라서도 또 금융시장은 이제 좌우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더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경제 상식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라는 뜻이죠. 한자어 네 글자인데요. 우리 헌법 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이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작하는 자가 밭을 소유한다. 이걸 줄이면 이 네 글자가 되는데 오히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유소울님 농지가 너무 비싸요. 군 단위인데도 논이 평당 70만 원이에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이 힌트가 될 것 같은데 8291님 정답 맞춰주셨고 우리 땅에도 유전이나 나오면 좋겠네요 라고 아까 우리 국제유가 이야기할 때가 요게 저희가 두 가지 토론을 하는데 그 두 개 다 이제 걸쳐 맥락이 있는 이어지네요. 예, 맥락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박태준님 맞습니다. 땅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라고 이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고 9082 쓰시는 분은 개발 예정지 농지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유리님 전수조사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정답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유전이 그 한자는 다릅니다만 한글로는 같긴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도 그렇고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토론 정말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농지입니다. 농지.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농지까지도 타깃으로 삼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지에 투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택처럼 네. 농지에 투기를 해서 그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에 가더라도 산골짜기에 밭 하나에 뭐 그 5만 원씩 하니까 이제 야산도 평당 1만 원짜리가 없는데 네. 농사를 어떻게 짓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농지를 그러니까 우리 그 퀴즈 정답인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맞춰야 된다. 농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전면적으로 정부가 농지 조사를 할 거다. 뭐 이르면 이번 달 중에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막 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달 중에 그 조사를 할 분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달 중에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어차피 근데 하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수조사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전수조사는 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이게 전국의 농지를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 이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기는 해요. 사실 상식적으로 엄청난 뭐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예. 다만 이제 농식품부의 이제 설명으로는 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 4, 5년 전에 그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그
신도시 뭐 투기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전의 정보를 이용한. 그때도 이제 농지 투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그 이후에 정부가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당연히 전체는 어렵고 대략 한 10% 언저리에서 전체 필지 한 10% 언저리에서는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인력과 예산이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예산도 좀 추가 확보됐고 한번 할 때가 됐다. 약간 이런 게 좀 정부 설명이에요. 네. 3676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저희 시골 동네까지도 투기 세력이 왔어요라고 보내주셨고 7396님은 막내 동생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외지 사람이 땅값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전수조사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그 주소지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농지 매입을 할 때. 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좀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걸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투기 자금이 유입된 건가 이런 반대에서 보자면 일단 농촌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땅 가진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 상속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게 뭐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선택도 있지만 파는 선택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물량이 나왔을 때 그 과정에서 그 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이 뭐 땅값도 똑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가격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그런 흐름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 농지를 그 원칙을 어기고 빌려주고 있다. 뭐 빌려주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 빌려주는 임차 농지 비율이 95년에 42%였는데 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47%. 그러니까 완전 막 비약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지 자체의 절대적인 면적도 줄어가지고 사실 그 모집단이 줄어들었을 때 비율이 좀 달라지는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된다면 이거는 또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데 방금 성민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속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것까지 과연 투기로 보고 매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 좀 어렵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과거 사례가 있었죠. 현재도 사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뭐 대도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대도시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게 확장되면서 의도적으로 좀 농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영농 활동은 안 하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목만 심어놓고 뭐 막말로 심어만 놓으면 이제 열매가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토지 수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싼 값으로 보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산업단지 많이 들어서요. 뭐 용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서는데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농지 문의가 막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런 이제 투기성 수요가 분명히 있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투기성 수요를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이득을 봤어요. 그 이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죠.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이 필요하다. 뭐 그리고 처음에 뭐 대통령이 뭐 밝힌 대로 귀농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귀농을 꿈꿀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그 투기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또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또 우리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조율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뭐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전수조사가 또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건 아닐 테니까 이 이슈는 되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택도 그렇고 농지까지도 그렇고 뭔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각별하게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서울 주택 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아갈 것인가? 최근에 왜 그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물량들이 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성민수 기자. 그 일부 단지에서 이제 나오고 대통령도 또 본인 집도 내놓으셨잖아요. 뭐 그런 데서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나올 텐데 그 사례가 개별 사례가 이제 하나의 경향이 되고 그 정말 정책적인 효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너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번 이 조치도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뭐 주변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마음만 먹으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건 네. 어렵지 않은데 과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이 땅에도 숨어 있는 그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그 다른 시장 그러니까 예컨대 주식 시장이라거나 이런 데로 좀 나오게 하려는 보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주식 시장으로 가게 하려면 또는 다른 자산 시장으로 가게 하려면 그 자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땅이나 아니면 집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야죠. 그 좋다는 거를 상대적인 단기적으로 이렇게 불장 이런 게 아니라 배당 수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층위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좀 주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들이 조금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특히 이제 규제 지역,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이제 크게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집도 29억 원에 내놨다고 하는데 25억 원 넘으면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럼 최소한 27억, 뭐 거래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뭐 20억 원대 후반, 30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거 집을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려면 뭐 이제 대출 규제를 또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는데 시간이 금방 또 갔네요. KBS 석민수,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 배경, 또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변화, 근본적인 것부터 전망까지 같이 깊이 있게 두루두루 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